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네, 저 오늘 장 상승 마감은 했지만 잘 뜯어보면 소외되신 분도 너무 많으실 것 같고요. 그냥 지수 상승이 되고 있는 걸 그냥 쳐다만 보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 그런 장입니다. 맞습니다. 확실하게 좀 쏠린 현상의 피해자들이 오늘 속출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이라도 이 시장의 쏠림에 좀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후발주자 아니면 좀 오늘 반등이 나왔던 종목들로 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지금 좀 전략 짜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1분기 실적 시즌이네 뭐네 이러면서 또 실적까지 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거 도대체 뭐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싶으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네. 거는 남 이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시장의 흐름도 저희가 확실하게 좀 읽어드리고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대응 방법까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하시죠. 오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근우 전문가님, ISS의 박수범 이사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결해 드리고요. 4월장을 좀 더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들, 이 상승세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방법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전화 상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02-325-8200번, 325-8200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또 이슈에 대해서 어떤 걸 다뤄볼까 생각을 하다가 뭐 주도주 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테마라든지 많지만 약간 주도주에서 파생된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짜잔. 인프라 쪽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온통 전선, 막 전력 설비 이런 겁니다. 오늘 이 관련된 종목이 한 평균 7.4%대의 맞아요.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AI 전기차 뭐 이거 다 잘난 거 알겠는데 우선 전선이 안 깔리면 안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일진전기 오늘 20% 올랐고 뭐 대표적인 종목들 뭐 재룡전기라든지 HD 현대일렉트릭 등 오른 것도 오른 건데 그 탄력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장에서 확실하게 좀 강세를 보여줬는데 이제 시장의 관심사가 반도체나 AI 쪽으로 이제 집중이 되는 동안 또 조용히 계속해서 상승세 이끌어 오고 있는 종목들이 전력 설비주인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쪽에 업황이 계속해서 살아날수록 전력 설비에 대한 부분도 수요도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사실 3월부터 좀 꾸준히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력 설비주가 그러면 이제 성장주의 하나로도 자리 잡는 건 아닐까? 이 종목들도 지금 우리가 포트에 하나쯤 담아봐야 될까 고민하실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투자 전략 체크하겠습니다. 네. 자, 반도체, 2차 전지 다 뭐 어쨌든 성장이란 키워드인데 그 성장의 베이스가 되고 있는 이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 어떻게 네. 해석할지 보겠습니다. 자, 박수범 이사께서는 전력 설비 돌풍 따라가야 된다. 아니다. 지켜보자. 따라가야죠. 따라가자. 자, 이번 김근우 전문가는요? 전 따라가는데 네. 후발주에 좋은 종목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에게도 기회가 열려 종목을 있다라는 찾아봐야겠네요. 희망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럼 박수범 이사께서 먼저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전력 관련된 부분들은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또 얘기하면 또 아마 좀 시청자분들도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력 소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얘기가 좀 나아지고 있고, 그러다니는 이제는 원전까지, 지금 현재 확장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전 세계에서 원전이 400개가 넘는 원전이 지금 가동 중인데, 지금 시공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계획을 잡고 있는 원전마더라도 약 150개 정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원래는 원전을 가동하던 국가가 30여 개국이었는데 지금은 62개국까지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각 나라들이 이 전력에 대한 소모가 워낙 매년 11%씩 원래 평균적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AI 데이터라든가 전기차로 인해서 매년 26%에서 36%씩 전력 소비량이 짧은 기간에 상당히 빠르게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을 봤을 때는 단순하게 지금 현재 작년에도 원래는 좋았거든요. 변압기 수출 물량도 너무나 좋았고, 그리고 송배전 관련된 부분들도 너무나 좋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한
뭐 시장에서는 적어도 2배 이상은 더 좋은 시장이 열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뭐 지금 현재 뭐 IR 하고 있는 뭐 전력회사들의 뭐 답변들을 좀 보게 되면 차라리 뭐 재룡전기였던 것 같아요. 재룡전기에서 오프라인 IR을 했는데 거기서 투자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수주 물량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초이스할 수 있는 단계는 왔다. 왜? 하도 수출 쪽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 보니까 변압기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뭐 프리미엄급, 뭐 중간급, 그리고 상당히 낮은 뭐 이렇게 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지금 현재 변압기가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거죠. 뭐 이런 현상들은 앞으로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내도 마찬가지죠. 국내도 최근에 뭐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원전에 대해서만 계속 줄기차게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100조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 중에서 태양광보다는 풍력 쪽을 좀 더 이제 신경 쓰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국내에서도 SK D&D라는 회사가 있죠. 네. 디벨로퍼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인적 분할을 통해서 나온 회사가 SK 이터닉스라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가 뜨거웠죠. 최근에 그 상장하자마자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이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관련된 지금 현재 친환경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 움직임도 양호하게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전력이라는 게 화력발전소가 되었든 아니면 뭐 원전이 되었든 아니면 뭐 신재생 에너지가 되었든 간에 생산지와 소비지가 상당히 좀 거리가 있습니다. 거리가 있다 보니까 이 거리에 따른 송배전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전압이 높게 쏘아줘야 될 지역도 있고 아니면 전압을 낮게 쏘아줘야 되는 곳도 있다는 거죠. 그에 따른 변압기의 수요도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원전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도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뭐 대만이라든가 지금 일본이라든가 뭐 미국, 뭐 캐나다, 유럽 할 것 없이 다들 지금 전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단적인 예로 이제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인지 그 독일에서 네. 전기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한 가정에 200만 원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폭탄 맞은 거죠. 어떻게 보면. 와, 어떻게 가정집에서 전기료가 200만 원이 나올 수가 있나. 그래가지고 한번 좀 독일에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는데 그게 남의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인프라를 확실하게 갖춰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전력의 그 규모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51%가 아직까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우리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고 있다 보시면 되고, 원전 쪽이 대략 좀 한 28% 정도,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쪽이 한 8% 정도, 그리고 나머지 기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전력을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전력이 그렇게 소비가 지금 또 이제 또 여름이 다가오면 또 에어컨도 많이 틀게 되고 뭐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아무튼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다 AI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이라는 게 있죠. 자, 이 H100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중형 에어컨 한 대가 1시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 소비가 약 700와트 정도 되는데 그 정도를 소모한다는 거죠, 한 개당.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비백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GTC 2024에서도 발표를 했지만 비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서버 한 대가 시간당 100kW를 쓰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100kW라면 우리가 가구로 따지자면 10가구 정도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량이에요. 그걸 지금 현재 AI 칩이 B100이 하나가 쓴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보통 이제 AI 칩이 몇십만 개에서 몇백만 개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자면 지금 이제 전력을 계산해 보면 엄청나게 많이 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전력 소모량을 줄이면서 우리가 인공지능 칩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연구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당장을 봤을 때는 전력 소모가 앞으로는 크게 매년 증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걸 따라가기는 버겁겠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 종목들,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HD 뭐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아니면 LS 일렉트릭, 뭐 LS 전선이 상장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LS 지주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 외에도 지금 뭐 재룡전기라든가 뭐 일진전기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데 저는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진짜 우리가 살 세상이 전기가 더 많이 필요한 세상이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으니까 효율화 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앞으로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자, 이어서 김근우 전문가입니다. 후발주에서 좋은 종목이 많다. 어쨌든 이러한 흐름이 좀 추세적으로 갈 것 같은데 네.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금 전력에 대한 내용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지금 플로우를 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타이밍이 좀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그 준비한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같이 보면서 좀 이야기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머스크 CEO입니다. 요즘 좀 안 좋죠. 네, 요즘 또 네, 얼굴이 많이 좀 어두워지신 것 표정이 같아요. 많이 안 좋아지셨는데 예, 예. 사실 그것 때문이 아니고 이 일론 머스크가 작년부터 굉장히 강조해온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있어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한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AI 반도체를 얘기했습니다. AI 반도체가 너무 부족하다. 써야 될 때는 많은데. 두 번째로 얘기한 게 전력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에 와서 이제 막 화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력주들이 막 가니까. 근데 이 얘기는 작년 내내 했습니다. 근데 먼저 반응한 건 이제 AI 반도체 쪽이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반응하는 게 이제 전력 쪽인데 요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다음 표를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뭐냐면 일단 아까 이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AI 반도체는 성능이 올라갈수록 전력도 굉장히 많이 먹고요. 열도 굉장히 많이 발산합니다. 근데 그런 이제 AI 반도체가 필요한 AI 시장에 대한 그래프인데 이제 왼쪽이 이제 글로벌 AI 시장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여기 좀 오타가 좀 있는데 생성형 AI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30년까지밖에 없는데 아마 그 후에 기간이 더 있다라면 더 성장하는 그래프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AI가 이렇게 시장에서 필요로 한다라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들어가는 게 뭐가 있냐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럼 데이터 센터가 뭐길래 이 아까 머스크가 왜 전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이 부분을 좀 뜯어볼 텐데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가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중에 어디가 많이 먹냐면 첫 번째가 서버고요. 제가 설명드렸죠. AI 반도체가 성능이 올라갈수록 이제 기능도 좋아지지만 네. 전력을 많이 먹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열을 많이 발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가 보이는데 첫 번째가 서버에서 발생하는 전력이 40%고요. 두 번째가 열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막 올라오는 이슈들이 막 액침 냉각이라든지 물에 담궈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공냉 방식이에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어가지고 열심히 이 데이터 센터를 시원하게 해주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걸로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예 그 액침 냉각 방식으로 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열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전력도 덜 들어가고. 근데 뭐 이런 방식이 있는 건데 지금 요런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전력도 필요하고 그리고 AI도 필요한 지금 이 상황에서 전력주들 특히 인프라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뭐 재룡전기라든지 뭐 HD 현대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변압기 관련주들도 있고 오늘 사실 이제 타픽 바로 얘기해도 되나요? 가시겠습니까? 이 연계 네, 지으면 더 연결을 이해하시기 하셔도 쉬울 될 것 것 같아서 같아요. 네네. 제가 그 타픽 관련해서 그림 하나 준비한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요 얘기를 같이 하면은 이야기가 좀 더 쉬우실 거예요. 지금 먼저 움직이는 전력 관련주들을 보면요. 변압기입니다. HD 일렉트릭이랑 효성중공업이 대장이고 그리고 소형 변압기에서는 이제 재룡전기가 대장인데 이게 이 전력이 우리 집까지 오는 이 과정이에요. 물론 공장도 포함입니다. 어떤 식의 과정이냐면 발전소에서 빵 하고 전기를 만듭니다. 네. 그러면 이걸 초고압 변전소에다 놓고 여기서 이 변압기가 돌아가겠죠. 예. 그래서 송전선을 통해서 1차 변전소로 가고 2차 변전소로 가는 건데 변압기가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 이제 발전소에서 전기를 빵 하고 만들면 엄청난 전압이 발생합니다. 세단 얘기죠. 근데 그쵸, 엄청난 전압을 그대로 움직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전력이 이제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게끔 전압을 낮추는 작업을 하는 이 변압기가 사이사이에 들어가는 건데 자, 그럼 우리 여기 들어가는 변압기 관련 종목들은 다 올라간 걸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좀 덜 올라간 애가 슬슬 보이죠?
전선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거 원고를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간에 의해서 엄청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러게요. 그렇게 가져온 게 이제 전선 관련주인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선은 이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구리입니다. 그렇죠. 구리 가격에 의해서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마진이 더 많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전선 관련주들이. 비싸요. 그래서 제가 구리 선물 가격 추이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이게 이제 뉴욕 상품거래소 기준입니다. 네. 이게 제가 5시 정도에 가져온 거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4.2달러 정도 되잖아요. 이게 파운드당입니다. 1파운드당 가격인데 보면은 이 좀 전에 2022년도에 5달러 좀 안 되는 캔들이 하나 있지 않아요?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5달러 좀 안 되는 캔들이 역사상 최고점입니다. 근데 지금 있는 가격이 그럼 뭐냐면 역사상 최고까지 다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구리 가격까지 엄청 상승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전력 수요도 커지고 있고 전력 인프라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 전력 인프라가 커지니까 당연히 전선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전선주들은요. 사실 고점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후발주라고 바라보고 있고 좀 내일 갭상승인데 내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사게 들어가실 수 있게. 네,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탑픽으로 가져온 건 그래서 대한전선입니다. 왜 하고 많은 전선 중에서 대한전선인가요? 뭐 물론 전선주들이 많아요. 사실 이제 제가 보는 뷰는 뭐 점유도 보고 여러 가지 산업의 동향도 보고 많이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얘가 설정한 이제 주가입니다. 이게 제가 차트상 분석의 영역에 좀 들어가는데 네네. 대한전선이 뭐 그것까지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제가 좋아하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네. 그리고 앞으로 상방으로 좀 많이 열려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 상승기 초입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대한전선이 내일 좀 덜 올라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탑픽 쭉 가져와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변전소도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의 그런 밸류 체인 중에서 전선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셨습니다. 대한전선이고요. 네. 그럼 뭐 박수호 이사께서도 또 고려해 오신 종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좀 고려를 좀 해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가져 나왔고요. 거의 대장. 뭐 최근 그렇죠. 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너무나 강하고 좋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기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할까라고 염려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만에 하나 뭐 20만 원대 부근에서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횡보 구간이 나와주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를 또 가져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무래도 실적이 상당히 좀 빠르게 변화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쪽으로 해서 가장 매출이 많은 회사가 효성중공업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LS 일렉트릭이에요. 세 번째 정도가 뭐 현대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건 제가 HD 뭐 효성중공업이라든가 LS 일렉트릭보다 현대 일렉트릭을 점수를 좀 더 주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비중이 많이 좀 늘어나고 있어요.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전체 주식에 있어서의 비중이 15% 정도였는데 최근엔 거의 30% 가까이 외국인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그러네요. 3월 내내 샀네요. 그렇죠. 계속 샀어요. 네. 거기에 비해서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 15% 정도 매수한 상태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더 늘어났다가 최근 또 물량을 오히려 외국인들이 조금 던지더라고요. 비중을 좀 줄이는 분위기라는 거죠. LS 일렉트릭이. 그러면서 외국인들의 비중이 15%까지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한 17, 1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좀 역주행으로 좀 내려왔는데 뭐 이런 외국인들의 포지션의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분명 저는 현대 일렉트릭에 우리가 점수를 좀 더 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30% 가까이 비중을 가져간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앞으로는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 상승 흐름과 안정적인 상승 분위기를 계속 연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의해서 주가가 갑자기 등락폭이 커지는 게 아니라 외국인들 자체가 현대 일렉트릭의 수급을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안정된 상승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에 있어서 네. 저는 지금 현대 일렉트릭을 봐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래도 지금 수주 물량이죠. 수주 물량을 보더라도 효성중공업이랑 LS 일렉트릭보다 오히려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이 수주 잔고가 더 많습니다.
수주잔고가 지금 대략적으로 10조 원 정도 돼요. 작년에 매출이 3조였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이 지금 3사 중에서 효성중공이랑 LS 일렉트릭 3사 중에서 지금 현재 수주한 잔고량이 제일 많다라는 네. 부분들에 있어서 네. HD 현대일렉트릭을 외국인들이 순매수 물량을 좀 늘려나가고 있고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올해 초만 하더라도 8만 원대를 보여주는 종목이었어요. 네. 8만 원을 보여줬었는데 지금 뭐 3개월 정도 조금 지난 상태에서 20만 원대까지 왔죠. 그럼 대략적으로 봤을 때도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대략적으로 한 150% 정도의 약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7조 1천억이에요. 7조 1천억인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많다면 많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우리가 멀티플을 많이 준 상황은 아니다. 저는 적어도 10조 원 이상은 좀 가야 된다. 왜? 지금 이제 수주잔고라든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늘어날 수주 물량을 생각한다면 10조 이상은 시가총액 10조 이상은 가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쪽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고 네. 미국 쪽에도 법인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공장 가동률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한 96% 정도 되고요. 중국 법인 같은 경우에 94%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94%의 가동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94%, 96% 정도면요.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이기 때문에 풀 가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도 지금 이제 수주잔고를 다 맞춰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자면 현대일렉트릭도 좋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면 왜 미국에는 왜 이런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관련 회사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우리나라 제품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냐? 아마 퀘스천 마크가 머리에 쏙 들어올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2008년도 서프라임 모기지 때 그 전에 송배전 변압기 만드는 미국 회사들이 그 전까지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면서 2008년도에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졌죠. 기업들이 도산하거나 그리고 부채를 못 견디고 좋지 못한 흐름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도 최근에 관련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회사들이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때 워낙 크게 어떻게 보면 쇼킹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에 있는 지금 변압기라든가 송배전 회사들이 지금 반짝 좋았다가 또 나빠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좀 의심의 눈초리로 좀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생각보다 미국 업체들이 지금 현재 적극적이지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에게는 지금 미국 북미향 수출 물량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채팅창에서 현대일렉트릭 더 가져가도 되느냐라는 질문도 올라왔었는데 일단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질문들도 있어서 만약에 들어간다면 어떤 매수 타이밍이 적정하고 목표가 어디까지 보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현재 10조 원도 작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네. 7조 원이에요. 7조 1000억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 네. 뭐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대략적으로 한 35%에서 40% 정도가 더 올라갈, 룸이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뭐 네.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지금보다 지금 뭐 30%, 약 30% 정도 더 올라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대략적으로 20만 원이나 계산하면은, 25만 원. 네, 그렇죠. 26만 원 정도? 네, 25만 원, 2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룸이 분명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물론이죠. of course. 들어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두 분의 종목이 너무 차트상 모양이 달라가지고 저도 이거 그냥 김근우 전문가한테 궁금한 것이 대한전선 이거는 단기 중기 다 가능한 걸로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리스크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내일 너무 또 가파르게 올라가 버리면 네. 당연하게도 이제 기간 조정이 발생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거를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지 천천히 보시는 관점도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가격대가 있는 건데 혹시 단기 중기 목표가 좀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단기로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일 갭상승이 얼만큼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제가 다르게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지점 말고 한 중기까지 중기에. 본다라면은 저는 일단 2만 원권까지는 기간이 좀 걸리더라도 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전력 설비에 대해서 완전히 파본 시간이 되겠습니다. 박수범 이사께서는 HD 현대 일렉트릭,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좀 접근해 보자는 관점 얘기해 주셨고, 네. 김근우 전문가께서는 대한전선, 단기, 중기 전부 다 가능한 하이브리드 종목으로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손실극복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 들어오시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매수 문의까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속 시원하게 종목 진단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02-325-8200번, 325-8200번입니다. 네. 자, 요즘 오늘도 계속 반도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었고, 시장에서 반도체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우선은 이걸로 시작을 해보죠. 김경화님께서, 기가비스 종목을 올려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오늘 아주 시원하게 장대 양봉 뽑아내면서 거의 8만원 근처까지 가는 그런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보니까 다른 종목 다 마이너스인데 이것만 올라간다고. 예, 비중은 6%고 사셨던 가격이 74,650원입니다. 오늘 사시고 오늘 물어보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면 좀 기간이 되신 건지 궁금하고요. 목표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라고 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기가비스, 이제 반도체 장비 쪽이라고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동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보니까 주력 제품이 이제 자동광학 검사 설비 쪽이고 자동광학 수리 설비 쪽이라고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그 일단 이제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또 소프트웨어를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라고 좀 보여집니다. 최근 수급들의 움직임은 연기금이 최근에 좀 주가가 좀 수급이 들어왔다가 지금 현재는 좀 약간 좀 잠잠한 분위기고, 오늘 투신이 좀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급적으로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 상승 추세를 보여줄 때 이런 수급들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추세적인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수급으로 봤을 때는 현재는 양호한 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기가비스가 지금 현재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준 흐름들이고요. 오늘 187만 주 정도가 좀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상장 주수가 1260만 주 정도 돼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일일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었는데 오늘 180만 주나 만들어졌다는 건 단기 상승하겠다는 의지가 좀 강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심 없이 주가가 등락폭이 좀 큰 부분들에 있어서 앞에 움직인 부분들은 보지 마시고 이제부터 수급이 변화가 줬다라는 건 실질적인 추세적인 변화를 주겠다는 뜻이고, 오늘 그 일단 16%나 상승했다라는 건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겠다라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딱 위치 자체가 오늘 지금 현재 마감한 위치 자체가 물량이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많은 좀 위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내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한다면, 그래서 85,000원까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편안하게 보시고 계속해서 추가 상승을 노리면서 저는 한 10만 원까지도 바라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여기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선절성 매도 물량이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차익 매도 물량이든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내일 다시 한 번 더 음봉으로 뭔가 좀 꺾이는 분위기가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주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안정적인 수급을 만들어 가고 있는 종목 쪽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기가비스 추세적 변화가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해 주셨고요. 자, 1차적으로 85,000원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돌파가 잘 되면 2차는 10만 원이니까 이 85,000원에 대한 가격대를 잘 보시면 좋겠고요. 당장 내일이라도 흐름 자체가 또 안 좋게 나오면 일시적인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셔가지고 나온 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갈아타 보시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한강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플리토 살펴볼 건데요. 26,640원 매수가네요. 비중 10% 담으셨습니다. 오를 수 있을까요? 라면서 진단 신청해 주셨는데 플리토 AI 언어 관련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올 초에 급등한 이후에 지금 다시 제자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손실이 크진 않지만 수익으로 갈 수 있을까? 이 주가의 방향성이 조금은 더 아래쪽으로 향해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좀 대응을 잘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종목 보시는 눈은 괜찮다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AI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AI 특히 이제 지난 샘 올트만 방한 때 AI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급등을 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 지금처럼 같이 급등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목을 눌림 포인트에서 볼 것인가를 고민했을 때 플리토는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제가 좋은 종목이라고 느끼는 거는 시장의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이야기 드리는데 사실 AI 단에서는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스트 소프트라든지 한글과 컴퓨터, 플리토 한 이 세 개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플리토는 이제 앵커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언어 데이터 관련해서 이제 국가 상대로 또는 산업 상대로 이렇게 좀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이거든요. 어떤 거냐면 이제 번역 체계도 그렇고 이런 데이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랑은 좀 별개로 AI 모멘텀 받을 때에는 사실 주도주급 움직임을 보여줬어요. 왜냐하면 이스트 소프트는 한글과 컴퓨터나 플리토가 같은 사업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신 모멘텀은 같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강한 종목이었고 지금 가격대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당장 지금 반등 나오도 안 이상한 가격대에 가격 조정도 나왔고 기간 조정도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좀만 더 기다려보시면 반응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AI 순서가 곧 올 겁니다. 지금 장세가 굉장히 가파른 순환매 장세예요. 그 중에, 지난주 같은 경우는 쉬었던 로봇도 반등 나오잖아요. 네. 그런 움직임이 AI도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한 번 더 살 생각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그런 시기까지 맞추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대신, 순서가 곧 앞에 나왔다 정도는 제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지금 가격대에서 한번 매수를 하셨고 한 번 더 잡는 거는 23,500원 전후 되는 가격까지 내려온다면 한 번 더 잡아서 이제 평단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온다라면 이 3만 원권 이제 3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일단 나올 수 있는 가격이고 만약에 AI 모멘텀이 기존처럼 굉장히 강하게 나올 수 있는 모멘텀 대금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시장 중심도가 높다라면 이 위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3만 원 가격대에서 일부 매도하면서 판단해 보셔도 늦지 않겠다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리토 종목 선택 잘 하셨습니다. 매수 타이밍도 좋았고요. 이제 반등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하지만 또 23,500원 조금 더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1차적인 목표가 3만 원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조금 다른 장르로 가보겠습니다. 여 김미선님께서 호텔 신라를 올려주셨거든요. 이게 65,5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번 주, 지난주에서 이번 주 살짝 반등 줬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호텔 신라가 되겠고, 아직까지는 전체적인 흐름이 그닥 좋지 않은 그런 흐름들이 이어지는데요. 65,500원에 40%나 돼가지고 이게 비중이 상당하십니다. 자, 이 호텔 신라, 안 그래도 면세점이니까 중국 얘기도 봐야 되고 막 그러는데 중국이 최근에 좀 나아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도 이번 주 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는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 하락이 또 계속 이어지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하나의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최근에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서비스업 PMI 지수라든가 아니면 제조 PMI 지수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 시장이 좀 뭔가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수 시장도 좀 살아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 카지노 쪽에서도 보면 중국인들의 VIP들이 많이 좀 국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카지노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금리 인상을 했죠. 여기에다가 지금 7, 8월 달에 한 번 더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자, 이번에 그 일본이 금리 인상을 했던 이유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물가가 단기간에 상승을 많이 했고 여기다가 임금 상승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금리를 좀 높였던 부분들이었는데 이번에 7, 8월 달에 한 번 더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준금리를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환율이 그렇게 크게 강화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지금 현재 약세 흐름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은 분명 다시 한 번 더 BOJ 일본은행 쪽에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국내 인바운드 시장이 커진다는 거죠. 여행 쪽에서. 인바운드 시장이 커진다는 건 면세 사업도 좀 잘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그렇게 되면 외국인들도 저도 항상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특히나 좀 홍대 부근에서 보면 제가 거기서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저기 좀 다니다 보면 홍대에서 좀 노십니까? 아니요, 거기서 항상 내려가지고 네. 공항철도를 탄다든가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네. 지하철을 이제 다시 탈 때가 있는데 네. 보면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홍대 맞아요. 근처에. 네. 거기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 확실히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부분과 이제 또 종로 쪽에 가면 요즘 확실히 좀 상가들이 좀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외국인들이 너무너무나 잘 보이고 중국인이라든가 일본인들도 최근 들어서 조금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가가 거의 여기서 반등을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상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거시적인 분위기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흐름들 경기 지표라든가 봤을 때는 분명 좋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을 했다가 이 며칠 동안 이틀 정도 조정을 줬는데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그대로 가져가시고 비중 40%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들고 가시고 그리고 최근에 그 흐름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게 화장품이었어. 최근에 LG생활건강이 지금 많이 상승했죠. LG생활건강도 많이 상승했고 지금 아모레지 아모레퍼스픽도 주가가 상승 전환을 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이렇듯이 이들의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그만큼 중국 시장의 내수 시장이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시장보다는 일본이나 북미 시장이나 유럽 시장을 바라보다 보니까 잉글우드 랩이라든가 아니면 코스메카 코리아라든가 좀 중소형 인디 브랜드들의 수출 물량이 상당히 좋았는데 지금은 중국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LG생활건강이라든가 그리고 아모레 쪽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들이 주가가 상승을 보여준다는 건 분명 중국 시장의 내수시장이 좋아지는 거고 국내 인바운드 시장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호텔신라는 분명 가져가야 될 종목입니다. 하지만 단 손절가는 좀 제시하겠습니다. 네. 혹시나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럼 저는 손절가를 좀 5만 5천 원 좀 제시하세요. 5만 5천 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계속해서 쭉 들고 가보자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목표가 상방은 많이 열려 있습니다. 워낙에 또 바닥에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업황 자체에 대해서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를 좋게 평가하시면서 손절가 5만 5천 원만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NT이고요. 마르샤님께서 매수 문의 보내주셨네요. PNT가 올해 초에 좀 반등하는가 싶더니 다시 한번 좀 최근에는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4만 3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2차 전지 쉽지 않잖아요. 지금 매수를 하면 괜찮을까요? 자, 우선은 우리 PNT의 재물을 보면요. 네. 2025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이 계속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상하다고 느끼셔야 돼요. 왜냐면 올해도 좋고 내년도 좋고 내후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내년까지는 계속 좋을 예정이에요. 근데 왜 주가가 안 갈까라고 좀 바라보셔야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은 제가 차트도 보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뭘 이야기 드리려고 하냐면 PNT는 장비예요. 어떤 이야기냐면 2차 전지를 만드는 이제 중심이 되는 건 사실 우리나라에서 배터리입니다. 그럼 배터리가 잘 팔려야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주들도 잘 가고요. 배터리가 잘 팔려야 소재를 운용하건 또는 배터리를 만들건 들어갈 때 운용할 수 있는 장비단이 잘 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업황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사실 PNT는 이미 수주를 다 받아놨기 때문에 25년까지 매출은 잘 나올 겁니다. 하지만 2차 전지 업황이 지금 사실 좋지 못해요.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2차 전지 얘기는 많이 드렸으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우선적으로 많이 안 팔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게 개선되어야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많이 안 팔리는 문제가 개선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기술에 대한 문제가 또 나올 거고 또 기술이 개선되면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올 거고 이런 순서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업황 개선이 먼저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저는 PNT는 매수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저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PNT 매출이 2차전지 종목단에서는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도 주가가 안 가요. 근데 만약에 26년도부터 실적이 꺾인다는 예상치가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생각보다 주가가 버티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업황 개선이 먼저기 때문에 그런 지점들을 살펴보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성장주들의 순환매 장세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2차 전지는 사실 모멘텀이 조금 지고 있는 느낌이고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모멘텀에서 종목을 골라도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환매 순서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점에 좀 더 집중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2차 전지는 언젠가는 좋아질 거예요. 화이팅! 이런 응원의 댓글들도 남겨주셨는데 좋아지겠죠. 하지만 확인한 후에 저희가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PNT도 마찬가지로 2차 전지 업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 주가만 보기보다는 업황을 같이 확인하시면서 접근에 대한 이 전략을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반도체로 좀 가볼게요. 네. 작은 소나무님께서 YIK 올려주셨습니다. 뭐 CXL 이쪽인데 7,820원에 5%라 이분께서는 불타기 하셨나요? 네. 그리고 5%니까 네. 뭔가 길게는 안 보실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기, 중기 목표가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잘 가요. 네,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가격대가 높아서 정확한 목표가를 안 잡으면 여기서 또 뭔가 불편함이 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사님, YIK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최근 들어서 디램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게 낸드 가격까지 최근 좀 상승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좀 정상화되는 분위기죠. 그동안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지금은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힘들었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상당히 좀, 매출 단가가 너무나 안 좋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 개선되고 있고, 좀 정상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낸드 쪽이랑, 낸드 플래시 쪽이랑 디램의 검사 장비를 지금 현재 검사 장비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전공정인 웨이퍼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장비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좀 안정적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웨이퍼 테스트 쪽이 거의 전체 매출의 거의 8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압도적으로 웨이브 테스트 쪽으로 장비를 통해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같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주가 움직임이 좋고 그리고 디램을 비롯한 낸드를 비롯한 전체적인 지금 메모리가 되었던 시스템 반도체가 되었던 가격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매출 단가 지금 상승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자면 분명 이런 장비 업체들도 그런 낙수 효과를 우리가 누려볼 수도 있고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마이크론이 20% 넘게 크게 급등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마이크론, 이오테크닉스, 이수페탈시스, 한미반도체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그런 것처럼 YIK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아직 제대로 된 아웃퍼폼을 하지 못했다라고 좀 판단되기 때문에 일단 저는 10,000원을 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000원을 좀 제시하고 그래서 손절 가격은 또 이게 또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혹시나 또 이게 또 예측했지 못했던 어떤 악재가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빨리빨리 또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손절가는 저는 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10,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YIK. 지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막 타고 있는데, 이 목표가랑 손절가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000원, 손절가 6,500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고요.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꼭 같이 남겨주셔야 합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푸른 하늘님께서 보내주신 SKC 진단하겠습니다. 14만 원 매수가고요. 비중 5% 담으셨거든요. SKC 오늘 급등합니다. 유리기판 관련해서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것 같고 오늘 16% 올라오면서 13만 600원 종가 맞췄는데요. 시청자님 매수가 14만 원이면 2022년 여름쯤의 가격이더라고요. 지금 2년 가까이 보유하고 계신 상황. 이제 드디어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대응을 잘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비중은 5%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우선은요, SKC가 오늘 급등을 한 거는 SKC가 자회사가 있습니다. 자회사가 이제 앱솔릭스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유리기판을 이제 양산할 수 있다. 개발할 수 있다, 양산할 수 있다, 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이거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지금 굉장히 잘 가잖아요. 뭐 AMD도 가세한다는 얘기 나오면서 더 잘 가는데 이 유리기판이 사실 지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개발돼야 되고 앞으로의 기판 산업의 어떤 중심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에서는 개발 방향도 좀 구체화가 돼야 되고 그리고 양산까지 또 시간도 필요하고 한 2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건 이제 테마단입니다. 그럼 테마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 테마로 수급이 붙고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도 가고 저 종목도 가고 지속성보다는 종목들 사이에서 오히려 순환적인 측면이 굉장히 빠르게 나오는 이런 형태인 거라서 사실 지금 신청자분께서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어요, 얘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얘가 수익 볼 정도의 이 모멘텀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좀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SKC가 이 테마에서 그러면 테마단에 움직일 때는 대장주냐 또는 주도주급 움직임을 보여줬냐 예시로 보자라면 로봇으로 치면은 대장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의 움직임 보여줘야 되고요. 주도주로 보자라면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처럼 사실 비슷한 영역이긴 한데 테마단으로 움직이냐 또는 단독으로도 움직일 수 있냐 뭐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런 거를 구분하기에는 지금 이제 유리기판이 어느 정도까지 테마가 지속될지 지금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수급으로 움직이는 테마단 종목들은요 한번 이제 다음 테마로의 수급 이동이 발생하면 조용해집니다.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저는 우선에는 본절 가격까지는 줄 것 같고요. 이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는지 여부를 꾸준히 좀 보시는 걸 저는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왜냐면 얘가 얘기만 계속 나와주면은 SKC도 지금 뭐 대장급, 주도주급 움직임은 아니더라도 한 15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사그라들 수도 있어요. 시장 중심 이슈이긴 합니다만은 얘가 예를 들어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그 이슈에 또 뭐랄까 잠식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엊그제 같은 경우는 전쟁 관련 이슈가 또 떠오르게 되니까 뭐 물류라든지 또는 뭐 에너지라든지 이런 종목으로 수급이 막 이동해 버리잖아요. 그 유리기판 조용해집니다. 이게 테마단 종목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제가 목표가 15만 원 드릴게요. 15만 원까지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얘가 만약에 모멘텀이 좀 흐지부지하다. 좀 시장 얘기가 별로 없다. 그러면 테마단 대응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본절 정도 위에서 수익 조금만 챙기시고 차라리 다른 종목은 보시는 걸로. 이렇게 좀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시청자님 지금 여기까지 손실을 회복하신 것도 운이 좋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네. 유리기판 테마로 묶여있는데 직접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매수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리기판에 대한 이슈가 계속 살아있다면 목표가 15만 원 잡아주셨으니까요. 뉴스를 항상 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종목은 오늘 아주 큰 폭의 하락을 했다가 그나마 그래도 조금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지만 네. 안 좋습니다. 김재우님의 프로텍입니다. 장 초반에 소송악재 이거 걸리면서 급락한 그런 상황인데 49,300원에 10%입니다.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사님께서는 소송악재니까 이게 짧게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계속 좀 달고 갈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것도 검사장비 쪽이니까 앞서 뭐 YIK처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뭐 지금 반도체만 생각한다면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는데 네. 문제는 지금 현재 회계 위반이라는 거죠. 회계 위반이라는 건 회계 장부 자체를 조작했다라고 의심하고 기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뭐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프로텍에 대해서는
물론 뭐 지금 회사에서는 변명을 하길, 이거는 2022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 이제서야 이제 뭐 검찰 조사가 좀 이루어지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건 매도하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제 중소형주들이 대응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항상 그 회계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위반이라든가 횡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기타 등등의 어떤 뭐 사고가 터지는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오너 리스크가 발생했다라고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종목 그렇게 해서 내용이 이슈화되고 있다면은 저는 빨리 정리하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냥 정리하시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내가 대응하기 좀 더 안정적인 종목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기 좀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지만 프로텍에 대해서 매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어쨌든 이게 심각한 악재다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뭐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이걸 좀 종목으로 봤을 때도 매력이 떨어지고 중요한 지지선을 그냥 완전히 이탈해버렸죠. 자, 매도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잘 손실주로 나오신 다음에 더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1부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더 많은 종목 저희 진단 기다리고 있으니까 쉬는 시간 동안에도 종목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네. 전화 상담 이용하시길 바랄게요. 02-325-8200번, 325-8200번 계속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부 첫 번째 종목을 또 봐야 되는데 사전 접수 종목으로 두 분의 이야기 모두 들어보는데 정말 핫한 종목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네. 담아두고 싶은 반도체 그런 중에서도 네, 제주 반도체 저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약간 수익권인데 큰 수익은 아니어가지고 지금 시장 업황이나 이런 걸 했었을 때 더 갈 수 있는지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도 한번 관점에서 해석을 해볼 테니까 잠시 후에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